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여성으로 인생을 2번 산 여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 아시죠? 제 삶은 그 일이 있기 전과 후로 분명히 나뉘는 것 같아요. 인생에도 예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방송이 없는 것처럼 예고도 없는 게 당연한데 그땐 참 막막했습니다. 매섭게 추운 겨울날이었죠. 눈보라에 한파가 몰아치는 그런 날씨였어요. 눈은 펑펑 내리고 칼바람은 쉴 새 없이 몰아쳤죠. 길은 꽁꽁 얼어붙어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보기가 힘들었어요. 저녁 무렵 커튼을 닫으려고 창가로 가는데 눈보라를 뚫고 저희 집으로 다가오는 검은 형체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봤나 했어요. 그런데 쓰러질 듯 하면서도 가까워지는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곧이어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누구야, 이 시간에? 여보, 그 사람 다시 왔어. 저도 모르게 몸이 뻣뻣하게 굳더라고요. 그때 바람소리에 섞여 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효정아, 나 좀 살려다오. 제발 이 문 좀 열어봐라. 추워서 얼어 죽겠어. 살려줘. 온몸에 쫙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제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 남편은 그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죠. 매정하고 야박하게 남편은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사라져! 천벌받을 인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뭐? 살려달라고? 어딜 와서 목숨을 구걸해! 당장 꺼져! 남편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바깥에 그 사람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발 살려달라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빌었지만 저와 남편의 기세에 밀려 조금씩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알았어. 그만해요, 제발.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공포에 질린 그 여자는 현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엉금엉금 대문까지 기어서 도망치더라고요. 남편은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 하고 닫았죠. 그리곤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절 꽉 안아줬어요. 이제 다 끝났다는 그의 말에 전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전 어릴 때 생전 우는 걸 몰랐어요. 누구한테 맞아도 험한 말을 들어도 절대로 울지 않았죠. 눈물이 나올라치면 참으려고 입술 안쪽을 꽉 깨물었습니다. 남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느니 그 편이 나았다고 생각해서요. 질기디 질긴 잡초처럼 어린 시절을 버텨낸 저는 고아라는 이름으로 간신히 살아내야 했습니다. 언젠가 사전에서 고아의 말뜻을 찾아봤어요. 부모를 여의거나 버림받아 몸 붙일 곳 없는 아이. 고아에서 한자어 고는 외롭다는 뜻이더군요.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뜻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돌멩이나 벌레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나았을까요? 한땐 사람으로 태어난 게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사람이란 어린 시절에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식사 예절, 칫솔질, 때미는 법, 그런 것도 나이가 꽤 찰 때까지 몰랐습니다. 저 있던 보육원은 시설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거나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채로 학교는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요. 애들이 절 따돌렸던 것도 어쩌면 당연했겠죠. 그나마 5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 전 사람 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천운으로 공부는 잘했어요. 암기력이 뛰어난 데다 집중력도 좋았고요. 거짓골을 하고 학교에 와서도 공부만 잘하던 저를 담임 선생님이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촌지가 있었던 시절이라
그전까지 저는 학교에서도 찬밥이었는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먹을 밥이 없어 점심때마다 사라지곤 하던 저를 하루는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효정아, 선생님이 이 나이에도 편식을 한다. 고기가 싫은데 선생님 엄마가 자꾸 이런 걸 싸주시네. 우리 같이 먹을래? 지금이야 제육볶음 질리도록 먹을 수 있지만 그때 전 처음 먹어보는 거였습니다. 제대로 된 양념에 야채도 많았고 진짜 꿀을 바른 듯 맛있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저와 도시락을 나누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따로 챙겨주셨어요. 아이들이 보면 질투하니까 아침에 오시면 제 서랍에 작은 도시락을 넣어주셨죠. 보육원에선 이런 밥 상상도 못했어요. 밥이랑 멀건국, 신김치 쪼가리가 다였고 하루라도 매를 맞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저한테 오아시스와도 같았어요.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선생님은 절 집에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빡빡 시켜주셨죠. 그 사이 선생님 어머니는 제 옷을 빨아 널어주셨고 그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며 잔치국수를 먹었습니다. 볼이 미어 터져라 먹는 절 보고 선생님은 천천히 먹으라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렇게 방학 전에 저를 씻기고 먹이셨는데 그날 전 보육원 원장한테 매타작을 맞아야 했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밥을 얻어먹고 오냐고 생 난리를 치는 거였죠. 정신없이 맞으면서도 전 신음소리 하나 안 냈어요. 그저 새하얘진 옷에 손자국이 날까봐 그 옷이 또 찢어질까봐 걱정만 됐습니다. 개학날 전 나는 듯이 학교를 향해 달려갔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실에 교장 선생님과 웬 말끔한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조용. 새 선생님께 인사드려라. 조홍기 선생님이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이미진 선생님인데요? 잘 들어라. 너무 충격받지 말고. 이미진 선생님은 방학 중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유명을 달리하는 게 뭐예요? 유명해졌다는 건가? 선생님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이 녀석들아. 장난칠 일 아니야. 이미진 선생님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사시던 집에 불이 나 돌아가셨어. 전 충격을 받고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양호실이었어요. 곧 문소리가 났고 양호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격이 컸나 봐요. 하긴 어른인 나도 놀랬는데 그 집 완전히 불에 타서 쟤만 남았다고 했죠? 불행한 일이지. 이미진 선생 참 좋은 제목이었는데 아까워. 아까 그 아이는 정신이 들었나? 그때 한동안 저는 말을 잃었고 어떻게 다시 말을 하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입양도 되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내야 했는데 비참한 생활 속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은 제게 등대가 되었죠. 효정아, 언젠가 그랬지? 돌멩이가 부러울 때가 있다고.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 돌멩이는 꿈을 꿀 수가 없잖아.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 효정이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나중에 의사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그러니까 효정아, 선생님이랑 약속 하나 해줄래? 꿈을 갖고 공부 열심히 하기로, 응? 그때 선생님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었죠. 이후 쪽지 시험이건 무슨 시험이건 악바리처럼 외우고 공부했어요. 교과서를 통째로 달달 외우자 그런 작전이었죠. 보육원에서도 제가 1등을 해오니 조금씩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갖는 우등생이 되니까 원장이 절 때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완벽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공부가 무기가 될 수 있구나 했던 거죠. 대입까지 악바리로 공부해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 있던 지방 소도시엔 플랜카드까지 걸렸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서울로 상경한 저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죠. 조미김에 밥 산 걸 가져다니면서 시간 쪼개 공부하고 생활비와 책값을 벌어야 했습니다. MT 간다, 미팅 간다 하는 동기들 보면 다른 세상에 사는 애들 같았죠. 그 애들도 제가 외계인 같았을 거예요. 하루하루 버틴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살고 있는데 날라리 선배가 제 신경을 자꾸 긁었습니다. 그 선배 겨울방학 내내 유럽에 있다가 왔다던데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봤어? 상준 선배. 몰고 온 외제차. 얼마짜리야? 난들 어떻게 하냐. 엄청 비싸겠지. 그래봤자 그 선배한테는 껌값이겠지만 웬일로 솔로로 지낼 거라며 떠들고 다닌다며? 이번 학기엔 공부를 한다나? 그 선배가? 지나가던 개도 안 믿겠다. 근데 외국물 먹더니 더 근사해졌어. 배우 데뷔 안 하나? 얼추 들어보니까 그 선배 유명하더라고요. 부잣집 아들에다 멋도 잘 부리고 놀기도 좋아한다고요. 그야말로 귀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자꾸 제 주변을 맴도는 거였어요. 제가 수업 중간에 시간이 비면 쪽잠을 잘 잤거든요. 자정까지 하는 아르바이트로 잠이 부족하니까 쉬려는 건데 눈 좀 붙이려고 도서관에 엎드려 있으면 눈치 없이 나오래요. 커피 한 잔 마시자고요. 몇 번을 무시하다 한 번 나갔더니 이러는 거였습니다. 무슨 잠을 그렇게 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지. 잠을 자면 되냐?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공부는 때려치우고 차에 타. 점심 사줄게. 배고파 죽겠는데 같이 좀 먹어주라. 선배가 무슨 아기예요? 같이 밥 먹어줄 사람씩이나 필요하게. 됐어요. 난 밥 생각 없고 잠이 고파요. 차 타고 가면서 자면 되잖아. 딱 한 번만 먹어주면 더는 귀찮게 안 할게. 빨리 타라니까. 줘봐. 애들이 다 쳐다보잖아. 아, 진짜 못 살아. 동기들이 보고 수군거려서 어쩔 수 없이 차에 탔는데 승차감이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전날 자정까지 하는 알바가 새벽 2시에 끝나 잠이 막 쏟아지는데 억지로 눈을 떠보려고 해도 안 되더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깨어나 보니 경치 좋은 강변이었습니다. 딱 봐도 도심은 아니었죠. 선배는 강에서 물 수제비를 뜨고 있고요. 전 놀라서 차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왜 이런 데로 사람 납치하냐고, 전공 수업 들어야 하는데 왜 마음대로 이러냐고 있는 대로 화를 내고 펑펑 울어버렸어요. 전 장학금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이 막대먹은 날라리 때문에 장학금 놓치나 싶어 너무 분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선배가 절 달래더라고요. 그 수업 휴강됐어. 연락 받고 일부러 너 안 깨운 거야. 그만 좀 울어. 연락을 받았어요? 어떡해요? 삐삐로 왔지. 다 잤어? 너야말로 무슨 신생아 같이 자냐? 가자, 밥 먹게. 휴강됐다는 말에 안심이 된 저는 인상을 팍 쓰고 밥을 먹었죠. 이러는 선배가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고깃집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일해야 하냐고요. 불판 닦는 일을 꼭 네가 해야 하냐고, 그러면서 공부까지 하고 몸이 나만 아냐고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근처에 자기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그 뒷골목에서 저를 자주 봤다는 거였죠. 뒷골목이라면 제가 찌든 불판을 박박 닦는 곳이었을 겁니다. 전 화딱지가 나 음식을 입에 막 쑤셔넣고 나왔어요. 빨리 학교에 데려다줘요. 순 날라리가 뭘 알아? 휴강이면 뭐 누가 놀아도 된대요? 아까운 시간 다 놓쳤네. 과제도 하고 알바 가기 전에 부업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면박을 주고 막 화를 내도 선배는 절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과 선후배 동기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제가 돈 많은 선배 이용한다고요. 심기 불편한 와중에 또 이러는 거 있죠? 알바하면서 돈 벌 시간에 자기랑 놀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시간당 수고료 준다고 일하는 거 다 때려치우라는 거였어요. 힘들게 고생할 시간 없이 몸도 편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냐면서 능글거리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무릎으로 배를 퍽 쳐줬습니다. 열받아서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어요. 아유, 아파. 아이씨, 앰뷸런스 불러줘. 사람 죽네.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내가 만만하냐? 넌 사는 게 쉬울지 몰라도 난 아니야. 같이 놀아줄 만큼 내가 한가한 줄 알아? 꺼져.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죽을 줄 알아.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는 저랑 급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다이아몬드를 물었는지 뭐든 풍족하다 못해 넘치는 사람이었고 전 반대였으니까요. 그런 둘이 같이 다니는 걸 보니 동기들이 질투가 났는지 조별 과제에 껴주지 않고 공부하는데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결국 선배한테 진지하게 호소했죠. 난 선배랑 놀 시간 없다. 장학금 꼭 받아야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책값 밥값 벌어야 한다고요. 놀려면 비슷한 사람 만나 연애하라고 힘든 사람 갖고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저한테 진지하게 고백을 하네요.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다고요.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요. 전 그랬죠. 선배랑 나는 물과 기름이다.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고 나만 더 초라해지니까 제발 사라져 달라고요. 그 이후 한 보름인가 선배가 안 보였어요. 전 이제 떨어졌나 싶어 안심했죠. 한편으론 서운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깃집에 나타난 선배는 머리를 빡빡 밀고 왔더라고요. 효정아, 나 군대 간다. 군대 최대한 미룬다면서요. 다시 유학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유학은 무슨, 할 일부터 해치워야지. 그동안 많이 배웠다 너한테. 군대 가서 더 단단해져서 올게. 그동안 너도 잘 지내야 한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이 바빠 형식적으로 잘 다녀오라고 간신히 아는 체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뒤 전 학비 때문에 1년을 휴학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 후 복학한 선배와 다시 마주치게 됐습니다. 사람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훨씬 따뜻하고 깊어진 선배는 또 한 번 제게 고백을 했고 결국 저도 선배를 좋아하게 됐네요. 노는 건 접고 저랑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진지하게 절 배려해주는 모습에 넘어간 것 같아요. 결국 우린 연인이 됐고 믿기 어려운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선배는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얼른 부모님을 뵙자고 하더라고요. 전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도 배경도 없는 고아를 누가 좋아할까 싶었고 선배 부모님과 만나기 전에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자포자기했었죠. 그런데 예상 못한 반전이 벌어졌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우리 부모님이 더 난리셔. 빨리 결혼하라고. 우리 이쁜 복덩이, 우리 빨리 결혼하자. 내일 할까? 아니, 냉수 떠놓고 지금 할까? 정말이야? 결혼 승낙하셨어? 선배 부모님은 방황하던 선배가 변한 게 다 제 덕분이라고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수재만 모이는 명문대에서 장학금 받으려고 애쓴다는 걸 아시고는 학비 지원도 제안하셨어요. 전 괜찮다고 그러실 필요 없다고 펄쩍 뛰었지만 절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남은 학기는 마음 편히 공부해보라고 정 갚고 싶으면 나중에 성공한 후에 갚으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요. 전 주책맞게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결국 또 한 번의 휴학 없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까지 한 번에 붙게 되었죠. 선배는 시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했고 우리 둘은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기들의 질투는 부러움으로 변했죠.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제가 고아였다는 거 싫어하실 만도 한데 그런 배경에서 끈기 있게 노력하고 결실을 이뤄낸 저를 대견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우리 며느리 같은 재혼이지. 다 갖추고 태어나도 이루기 힘든 걸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냈으니 얼마나 장해. 아들 녀석보다 새아가가 100배 1000배 낫다. 아버지 말씀 찬성, 나도 찬성. 아들 딸 낳으면 꼭 효정이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쵸? 결혼 후 집의 푸근함,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선물 받는 기분으로 살게 됐어요. 그 행운이 이어진 것일까요? 뜻밖에도 전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남편과 전 평범한 토요일을 보내고 있었죠. 영화 보고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 앞을 누가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결혼하면서 아파트가 아닌 2층 주택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정원도 있고 남편 취향대로 지어 세련되면서도 아담한 집이었어요. 이웃들과 인사하고 지내서 동네 사람이면 웬만큼 아는데 그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누구세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이걸 어쩌면 좋아. 절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자기야, 아는 분이야? 아니, 처음 뵙는 분인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중년 여인은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처절하게 우는 그분을 남편이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내가 널 낳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다, 아가.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전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무릎 위로 쏟았습니다. 뜨거운 게 쏟아졌는데 꿈쩍도 못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죠. 남편이 얼른 저를 욕실로 데려가 찬물을 무릎에 끼얹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도 들었냐고요.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냐고 묻자 남편이 제 뺨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무릎이 데인 것도 모를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대충 수습을 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죠. 전 침착하게 말을 꺼냈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아왔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느냐, 증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낡은 손가방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사진은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유일하게 지녔던 것과 비슷한 사진이었습니다. 100일 무렵에 저와 엄마가 사진관에서 찍은 거였어요. 그래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남편이 그때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정확하게 친자 확인 검사를 하자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연하지. 해야지, 친자 검사.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절 고아원에 버리셨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나요? 평생 그게 궁금했어요. 전 아직 자식이 없지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가난이 죄지. 뭐가 죄겠니? 너 태어날 때 그때는 남편 없이 애를 낳는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할 거다. 부모 친척도 없어서 너 데리고 굶어 죽기 딱 좋았어. 나는 괜찮지만 어린 너는 무슨 죄야. 굶지만 말아달라고 애 먹이기만 해달라는 심정으로 널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겠니?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본인도 지금까지 노숙자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웠다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은 귓속말로 그분을 집에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전 망설였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부터 하고 그 결과 보고 결정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야,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런 거짓말을 누가 쉽게 하겠어. 딱 보니까 갈 데도 없어 보이잖아. 너 저분 그냥 보내고 발 뻗고 못 자. 내 말대로 해. 우리 2층에 손님방도 있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어? 그분이 2층에 올라간 그날 밤 심장이 뛰고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마가 맞나? 엄마랑 지금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게 현실인가?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도 잠이 안 오는지 자꾸 뒤척였고요. 그렇게 날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실에서 그분이 씻고 계신 것 같았는데 콧노래? 분명히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전 한참을 욕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심정이 아주 복잡했거든요. 난 지금도 심란하기 짝이 없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멀쩡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말이 되나? 그냥 화가 났죠. 곧 욕실 문이 열렸고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올라왔어? 내가 생전 이런 욕실을 써봤어야지. 너무 잘해놓고 산다 우리 딸. 기특해 죽겠네. 그래서 노래가 나와요? 절 찾아서 너무 기뻐서요? 제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더니 그분 얼굴을 싹 바꾸더라고요. 노숙자로 살다 보니 따뜻한 물로 샤워만 해도 감동을 한다면서 오해는 말아달라고 울먹거리더니 제 손에 자신의 칫솔과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팩을 쥐어주는 거였습니다. 꼭 유전자 검사해봐. 우리 믿음 갖고 살자, 응? 너나 나나 흘려보낸 시간이 아깝잖아. 안 그래? 나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나 여기 있어도 되지? 나 갈 데가 없다. 그러세요. 남편도 그러자고 하니까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요. 결과가 나오는 2주간 그분은 우리 집에 있게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당장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리자는 걸 제가 말려야 했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자고 했더니 그때까지 어떻게 참냐며 벌써 장모님 호칭을 써가며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모셨죠. 전 남편과 달리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분이 너무 어색하고 거리감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미안하다는 건 말로만 그러는 것 같고 내가 엄마인데 네가 이것도 못해주냐 점점 이런 태도만 심해졌습니다. 쇼핑을 몇 번이나 가자고 하는지 집에서도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탕수육 해달라 해물찜은 왜 안 하냐 인삼 좀 다려와라. 밖에서 못 먹고 지내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닌 말로 짜증이 날 때도 있었거든요. 내심 친자검사 결과가 잘못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그분은 저를 낳아준 생모가 맞았어요. 유전자가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지를 보고 또 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효정아, 내 딸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엄마. 의심이 말끔히 사라져 우리 부부는 전보다 더 엄마에게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없이 살아서 그렇다. 고생을 직사게 해서 그렇다며 엄마가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갔죠. 중국집 하나를 통째로 빌려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노숙자 친구들을 불러 술에 취해 난장판을 벌이질 않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도 잘 안 먹는 제일 비싼 음식 드시고 남편을 불러 계산하게 한 적도 있으셨죠. 한 번은 엄마 방에 올라갔다가 기절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커다란 명품 박스가 몇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오늘 또 백화점 다녀왔어요? 넌 젊은 애가 꾸미지도 않니? 회계사들 돈도 잘 번다는데 무슨 재미로 사니? 오늘 우서방 카드로 샀다. 어때? 이쁘지? 잘 어울리지? 내가 준 카드는 어쩌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을 이렇게 물쓰듯이 쓰면 어떡해요? 저 사람 보기 미안해 죽겠어요. 카드 내놔요. 저 사람 카드 돌려달라고요. 사위 돈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엄마. 어머머?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엄마 가난해서 창피하니?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살아 이러는 건데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아? 아이고 서러워. 딸한테도 구박받는 내 신세. 서러워서 어쩌나. 내가 벌써 귀찮아졌어? 그래, 엄마 나갈게. 나가서 다시 계단 청소라도 하면서 지낼게. 미안하다, 패기쳐서. 왜 이래요? 어딜 간다고? 됐어요. 내일 다시 얘기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는 엄마의 행동에 결국 전 폭발하고 말았어요.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 거냐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거저 누리려고 하냐고 저도 모르게 막말이 나왔죠. 보육원에서 맞으며 컸고 악바리처럼 공부해 대학 가서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는 동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낳기만 하면 다냐고 미친 것처럼 소리까지 지르면서요.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면서 엄마와 저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죠. 엄마는 또 울고 다시 거리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마음대로 하라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이 엄마를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푸석푸석한 얼굴로 출근을 하는데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이웃집 모녀를 보게 됐습니다. 이쁜 꼬마가 머리를 곱게 따내리고 엄마 손을 잡고 가는데 깡충깡충 꼭 토끼 같았어요. 엄마 좋다고 매달리고 뽀뽀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하나밖에 없는 엄마인데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았죠. 그날은 다시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한평생 떨어져 살았으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당연한 거고 앞으로 서로 배려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러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요. 엄마랑 화해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밥이라도 먹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부러 집에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엄마 놀래켜 주려고요. 엄마는 베란다 밖에 나가 계셨습니다. 문을 꼭 닫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엄마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똑똑? 아이고, 야, 누가 똑똑해? 멍청한 게 내가 정말 지 엄마라고 생각한다니까. 뭐 멍청하거나 말거나 난 좋아. 엄마 행세하면서 호강하고 좋지. 야, 너 놀러 올래? 좀 고상하게 하고 와라. 옛날 동창이라고 뻥치고 소고기 얻어먹자. 장어? 장어도 좋지. 너 명품 가방 본 적이 있냐? 내가 구경시켜줄게. 그때 책 하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놀란 제가 책장에 손을 짚다가 그렇게 된 거였죠. 전 소파 뒤로 확 몸을 숙이고 현관 쪽으로 슬라이딩 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척 하려고요. 제 인기척에 그 여자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언제 들어왔어? 무슨 일 있니? 회사는? 아야, 내가 이렇다니까. 모서리에 발이 찧었는데 엄청나게 아프네. 두고 간 게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이따 헬스 갈 건데 운동화를 두고 가서. 신발장 문을 열고 눈에 보이는 운동화를 꺼내 후다닥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았는데 온몸이 덜덜 떨리고 구역질까지 날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들었어요. 엄마 행세를 한다고.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멍청이라고요. 어쩌면 진짜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그날 회사를 못 갔습니다. 정신없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유전자 검사 업체를 다시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만약 아니라면 그 여자가 뻔뻔스럽게 저를 비롯해 모두를 속인 거라면 이건 천벌을 받아도 부족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을 굳게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자정이 지난 새벽에 들어갔죠. 그 여자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면서 제가 사준 잠옷에 비싼 이불 깔고 덮고 잘만 자더라고요. 전 숨도 안 쉬고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뽑고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검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나서는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했어요. 가급적 그 사람과는 마주치지 않으려 새벽별 보고 나와 달 보면서 퇴근했죠. 멀쩡한 내 집이었지만 그분이 있는 한 전 다리 뻗고 쉬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일이 너무 바쁜 거 아니냐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전 괜찮다고 바쁜 건 곧 끝난다고 남편을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절호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엄마는 자취를 감췄어요. 회사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효정아, 장모님 집 나가셨어. 근데 이상하다. 우리 안방 다 들어 엎었는데? 꼭 도둑 든 것처럼. 무슨 소리야? 화장대랑 서랍장, 옷장까지 다 뒤집어져 있어. 설마 이거 장모님이 그런 건가? 도둑이 들었나? 지금 집에 좀 와봐야겠는데 없어진 거 없나 찾아봐. 집에 가보니 제 드레스룸과 안방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결혼반지와 폐물 일부, 현금 1,000만 원 넘는 돈이 없어졌고요. 게다가 편지가 있었습니다. 악필이라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글자였어요. 내용은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더군요. 절 어렸을 때 버려놓고 지금 와 엄마 노릇하는 게 미안하고 면목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돈이랑 폐물을 빌려간다고 나중에 성공해서 꼭 갚겠다는 내용이었죠. 남편 보기도 민망하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강도가 든 것처럼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갔어야 했나, 원망과 분노에 그날은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연이 끝난 게 허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름 뒤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유례없는 강추위에 눈까지 많이 와서 꽁꽁 얼어붙은 날이었죠. 날씨가 심상치 않아서 빨리 퇴근해야겠다 마음먹고 있는데 남편이 절 데리러 왔더라고요. 같이 퇴근하자. 빙판길 되기 전에. 운전 내가 할게. 얼른 타. 그렇게 일찍 퇴근해 저녁을 먹고 자려던 참이었어요. 점점 거세지는 눈보라에 커튼을 닫고 잠을 자려는데 검은 형체가 저희 집을 향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때 제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눈썹까지 하얗게 얼어버린 그 사람은 덜덜 떨면서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전 입구를 막고 물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고 나가서 벌써 다 썼어? 반지만 팔아도 그 액수 꽤 될 텐데. 왜 찾아왔어? 그 돈은 뭐하고? 돈? 나 그 돈 없어. 나쁜 인간들한테 다 빼앗겼어. 봐봐, 여기 멍들었지? 삭신이 다 쑤셔. 내 돈 뺏으려고 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알아? 비켜, 들어가게. 밥이나 차려와라. 등가죽이 배가죽에 붙겠어. 하지만 전 절대로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제 집에 그 사람은 출입금지, 한 발자국도 들어와선 안 되는 상황이었죠. 왜 이러냐, 효정아. 엄마 까딱하면 얼어 죽게 생겼는데. 비켜. 내가 사과하마. 너는 돈도 많은 애가 왜 이렇게 야박하니?
날씨 좀 봐라. 넌 불쌍한 애미가 얼어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엄마? 잘도 그 말을 들먹이시네. 내가 오늘 회사에서 등기를 받았어. 그게 뭔 줄 알아? 얘가 진짜 왜 이래? 야, 네 엄마 추워서 얼어 뒤지겠다고. 빨리 안 비켜? 전 악에 받쳐 여자를 밀치고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인 척을 해? 이 사기꾼, 천벌받을 인간. 당신 사람이야? 거죽만 사람이지 짐승만도 못하잖아. 잘됐다. 여보, 경찰 불러. 내 눈으로 직접 당신 쇠고랑 차는 거 봐야겠어. 가지마. 어딜 슬슬 도망갈라 그래? 여보, 여보! 전 도망가려는 여자의 손목을 잡고 버텼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서류를 막 열어보더라고요. 그건 새로 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고 결과는 경악할 만한 것이었어요. 이 여자는 저랑 생판남이었습니다. 사람 약점에 기생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었죠. 남편 눈에 불꽃이 튀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은 사기꾼에게 소금을 퍼부으면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사라져. 뭐? 살려달라고? 어딜 와서 목숨을 구걸해? 무슨 낯짝으로 여길 또 찾아와? 효정이가 무슨 봉이야? 이 벼락 맞을 인간아! 어딜 도망가? 콩밥 먹어야지. 여보, 당장 경찰 불러. 이렇게 지독한 인간은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돼. 남편이 화를 내며 천둥같이 소리를 지르고 몰아붙이자 사기꾼 여자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인간은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흐느끼며 빌었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아이, 알았어요. 그만해요, 제발.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 인간은 허둥지둥 도망가다 눈바뒤를 구르고 결국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남편은 소금을 담았던 그릇까지 그 여자를 향해 던져버리고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어요. 참 슬프고 참담한 밤이었어요. 거의 밤을 꼬박 새고 하얗게 동이 터올 때였죠. 남편과 전 몇 시간만 눈을 붙이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사기꾼이 준 칫솔과 머리카락으로는 분명 친모가 맞다는 결과가 떴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너무 이상했어요. 친엄마가 그 사기꾼 여자와 아는 사이인가 그 점을 밝혀야 했죠. 사기꾼은 굴다리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몸이 성치 못해 멀리도 못 갔더라고요. 저와 남편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뒤에 경찰이 없나 보는 것 같았죠. 제대로 말해. 기회는 한 번뿐이야. 처음에 당신 칫솔이랑 머리카락 어디서 가져왔어? 그건 분명 유전자가 일치했잖아. 똑바로 불어. 빨리. 불쌍한 사람 내쫓고 이제는 협박까지 하냐? 난 몰라. 몰라? 제대로 불면 추위는 면하게 해줄 거야. 밥도 줄 수 있는데 아니면 국물도 없어? 경찰 안 부른 건 다 이유가 있어. 당신 따뜻한 유치장에서 콩밥이라도 먹는 거 보기 싫어서 신고 안 했어. 누구 좋으라고? 불기 싫으면 여기서 얼어 죽던가. 여보, 가자. 사기꾼 노숙자는 가려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말하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돈 좀 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얼어 죽게 생겼다면서 비로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말할게. 다 말할게. 그 아줌마 노숙자 무리에서 만났어. 내가 그 아줌마 신세 한탄 나는 거 다 들었어. 다 얘기할게. 응? 그렇게 듣게 된 얘기는 처절 그 자체였습니다. 사기꾼은 다른 동네 노숙자 무리에서 제 생모를 알게 됐대요. 어쩌다 말을 트게 됐는데 우리 엄마 암에 걸린 상태였다는 거였습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든 절 보고 싶어서 제가 자란 보육원을 찾아갔고 어렵게 제가 다닌 대학교까지 찾으셨대요. 결국 회사 앞에까지 찾아가 절 보셨고 집도 알게 됐는데 정작 엄마는 제 앞에 나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와 딸 앞에 설 면목이 없고 잘 살고 있는 절 휘저어 놓을까봐 두려워했다는 얘기였어요. 죽기 전 소원은 단지 하나, 절 눈앞에서 보는 거였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다고 한탄하며 우시는 걸 사기꾼 여자가 들은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 생모가 잠든 틈을 타 가방을 뒤졌고 제 100일 사진을 찾았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형편이 어려웠던 엄마가 전 재산을 털어 사진을 찍은 거였고 그걸 엄마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닳도록 보셨대요. 사기꾼은 칫솔과 사진을 훔친 것도 모자라 생모의 머리카락까지 뽑아 절 속일 만반의 준비를 했던 거였고요.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큰 병에 걸린 엄마는 그럼 어디 계신 건지 살아있기나 한 건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죠. 남편이 물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장모님 마지막으로 본 게 어디냐고요. 사기꾼은 그건 진짜 모른다고 야비하게 웃더니 저한테 손을 내밀더라고요. 약속한 돈 내놓으라고요. 돈? 당신 같은 버러지한테 줄 돈이 왜 있겠어? 내 돈이나 내놔. 가져간 돈이랑 반지, 폐물 다 돌려달라고. 이 쓰레기야. 사기꾼은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약속한 거랑 다르지 않냐고 악을 쓰는 사기꾼에게 더 할 말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죗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기꾼은 주거침입 절도로 쇠고랑을 찼죠. 남편과 전 진짜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에 닿을 듯 자꾸만 놓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사기꾼에게 속은 후유증, 충격 때문에 전 꽤 자주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절 찾아오셨어요. 그만하면 애 많이 썼다고 더 신경 쓰다간 몸 상하겠다고 하시며 생모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죠.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잘해주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시부모님한텐 받은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이제라도 꼭 엄마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긴장되고 초조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절 도왔는지 결국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를 지방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찾게 된 거였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전 그곳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떨었습니다. 또 한 번 속는 건 아닌가 솔직히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쉼터에서 마련해준 방에서 그분을 본 순간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와 전 너무나 꼭 닮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통해 나이 든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삐쩍 마른 엄마를 보자마자 전 대성통곡을 했고 엄마 역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맞니? 엄마 맞아? 이런 대화도 필요 없었어요. 한서린 통곡만이 작은 방을 가득 채울 뿐이었죠. 남편이 겨우 저를 달래서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의 야윈 모습에 전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새처럼 바들바들 떨면서도 저한테서 눈을 못 떼셨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되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를 전 화가 나버렸어요. 그저 세월이 야속하고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었죠. 애끓는다는 심정이 이런 거였을까요?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큰 소리도 못 내시는 것 같았죠. 아가, 내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제 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기억도 안 나는 신생아 젖먹이 시절에만 잠깐 엄마 곁에 있었을 뿐
지금까지 끈떨어진 신세였던 저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안심되고 감사하고 그 감정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한서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20살이 갓 지났을 때 결혼한 엄마는 1년 만에 사별로 혼자가 되셨대요. 부모, 친척도 없던 엄마는 있던 돈마저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내몰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엄마는 더 입을 열지 않으셨죠. 전 괜찮다고 얘기는 천천히 하자고 했어요. 그 뒤 몇 번을 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가고 싶었는데 직장일이며 정리할 게 많아서 띄엄띄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정리도 해야 했고요.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저도 많이 떨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4번째 방문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엄마를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이랑 좋은 이불, 옷을 싸들고 갔었죠. 이미 쉼터에서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신 뒤였고요. 엄마는 절 만나고 조금씩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식사량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도 진정이 되고 참 좋기만 했습니다. 4번째 만남에서 전 작정하고 물었어요. 엄마,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아빠 얘기는 안 해줘? 순간 엄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전 엄마를 살살 달래야만 했어요. 무슨 얘기든 괜찮다고, 감당할 자신 있다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꼭 알고 싶다고 엄마를 설득했죠. 엄마는 정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혼자 널 낳았다. 그게 다야. 날 어떻게 혼자 낳아? 혹시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한 건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꺼낸 의미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전 그래도 알고 싶었죠.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성인이고 남편도 있는걸. 어떤 얘기든 감당할 수 있어. 말해주세요. 기나긴 설득 끝에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숙자 무리에서 왕초격인 남자가 엄마를 쫓아다녔대요. 그러다 하룻밤 큰일을 당하고 절 갖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엄마는 얘기 끝에 처절하게 흐느끼셨어요. 그러면서도 절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야. 누가 뭐래도 내 소중한 딸이라고. 마음 다치지 마라. 더는 상처받지도 말어. 다 엄마 죄야. 넌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 속상해 마라. 다 엄마 죄고 넌 축복일 뿐이야. 거리에서 절 낳을 뻔한 엄마는 다행히 좋으신 분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출산을 했고 남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은 절 데리고 다시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하셨어요. 마땅한 방 한 칸 없는 데다 절 두고 일도 할 수 없어서 몇 날 며칠 절 안고 우시다가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겼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후 절 찾으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잘 먹지 못해 건강이 문제였고 화로 인한 병이 찾아와 현실은 늘 힘드셨대요. 결국 노숙자로 여태 살아오신 거였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다 암이라는 병도 얻게 된 거였고요. 엄마의 이야기는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축복받지는 못했어도 그런 저주받은 운명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잠시 산책을 해야겠다고 하고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논밭길을 정신없이 걷다가 홀린 듯 어딘가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교회인지 성당인지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전 주저앉아 눈물 섞인 호소를 했어요. 왜요? 왜 날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제 엄마 만났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나 같은 거 살아서 뭐예요? 살아서. 전 피를 토하듯 흐느꼈습니다. 그때 제 곁으로 누군가 다가오더군요. 요양원에서 여기까지 쫓아온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 모르는 게 나을 뻔했다고. 자기야, 정신 차려. 장모님은 생각은 안 해? 너 소중한 사람이야. 나한테 그리고 장모님한테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장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하고 그리워했어. 평생 죄 지은 심정으로 사셨다고. 나랑 같이 모든 걸 감당하자. 너 혼자 이러지 말고. 부둥켜 안고 우는데 누가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엄마였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엄마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걸까요? 엄마는 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계셨죠. 아가, 다 내 잘못이다. 원망하려거든. 날 원망해. 엄마를 욕해. 엄마가 이렇게 빌게. 그때 전 보았습니다. 엄마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간절한 눈빛을요. 엄마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렬하고 또렷했어요. 진심이 아니면 사무친 마음이 아니면 그런 눈빛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전 엄마한테 기어가 처음 태어난 아기처럼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와 전 서로 꽉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가, 넌 잘못 없어. 그저 너만 생각하며 살아. 엄만 깡그리 잊어도 돼. 내 얘기 다 잊고 전처럼 그저 행복하게 살아다오. 엄마 소원은 그것뿐이야. 그거면 돼 나는. 전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절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만 절 항복하게 만드셨죠. 자식을 향한 진심 그리고 사랑으로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난 저는 직장을 정리하고 요양원 근처로 잠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후 5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곁에서 지냈어요. 돌이켜보면 이때가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같이 느껴져요. 엄마 식사와 약 챙겨드리고 손잡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가져온 몇 장 안 되는 사진 보며 울고 웃기도 했고 대학교 때 성적표 보여드리며 자랑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엄마 앞에서 완전히 수다쟁이가 됐죠. 엄마는 제 결혼식 사진을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그것도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보고 또 보셨어요. 아유, 사진 닳겠네.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 엄마? 그럼 어느 배우를 데려다 놔봐라. 너보다 더 이쁜가. 결혼사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어쩜 이렇게 이쁠까 우리 딸? 울 엄마 금방 일어나시겠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잖아. 엄마 내 사진 볼 때마다 웃고 있는 거 아세요? 잠든 엄마 얼굴 보면서 혼자 계획도 많이 세웠죠. 엄마 컨디션 좋아지시면 웨딩드레스 한번 입혀드려야지. 풍성하게 꽃다발도 해드려야지.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엄마가 누리지 못한 거 이제라도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너무나 짧았어요. 엄마의 기력이 다했다는 건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고통에 신음하는 시간이 길어지시고 대화도 뜸해졌어요. 그렇지만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아가, 효정아, 엄마 옆에 있어. 어디 가지 말고. 아가, 아가. 엄마는 날카로운 고통을 참아가며 잠깐씩 정신이 들 때마다 절 찾으셨어요. 엄마, 걱정 마. 나 아무 데도 안 가. 여기 엄마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엄마는 제 곁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가쁘던 숨소리가 잦아들었고 한 많고 서름 많았던 여기서의 삶이 그렇게 끊어지더라고요.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 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눈 떠봐. 손 아직도 따뜻하네. 엄마, 정말 이렇게 가는 거야? 나 이렇게 두고? 엄마, 내 이름 불러줘. 나 좀 안아줘, 엄마. 엄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더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제 곁에 없었다면, 시부모님이 한달음에 달려와 주시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장례 다 치르고 전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엄마, 잘 가. 아프고 추웠던 일은 다 잊고 그곳에선 편안하게 잘 지내. 비록 엄만 내 곁에 없지만 마음속엔 영원히 살아있어. 나 절대로 엄마 안 잊을게. 사랑해, 엄마. 눈을 감으니 엄마의 웃는 얼굴이 보이네요. 귓가엔 절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쟁쟁합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한 저는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자식을 낳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자식의 그림자이자 태양이고 온 우주라는 것을요. 새근새근 잠든 어린 아들을 안고 참 많이도 울었었네요.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 사랑의 씨앗을 낳고 그 씨앗을 퍼뜨려 좋은 세상을 만들면 지금 우리 사는 세상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50줄에 들어선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일의 연속이 아닐까 싶어요. 더 중요한 건 삶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걸 알았네요. 행복도 불행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불행한 지금을 버티면 또 행복이 오고 행복한 지금이라면 감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남편 무탈하게 살고 좋으신 시부모님 모시며 배운 바 열심히 사회에 환원하며 사는 게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